그런데 100세를 살아가야 하는 2024년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빨리 이미 95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죠. 바쁜데도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강변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혼자 이어폰을 꽂고 달리거나 도심을 막 무리지어서 달리는 러닝크루라고 하죠. 그런 2030 세대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리기나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은 중장년층이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러닝 붐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늦게 시작한 달리기로 자신의 건강,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되찾게 된 정형외과 전문의 남혁우 원장의 달리기의 모든 것, 이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인 저자에게 2012년 어느 날 등줄기를 타고 정말 예리한 그런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합니다. 통증이 목과 어깨를 막 짓누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오른쪽 손에 찌릿한 저림 증상이 심해지더니 손목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졌고, 진료를 보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받아들이긴 싫었지만 저자는 알고 있었어요. 목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디스크는 대부분 안 좋은 자세나 습관이 원인인데요. 중고등학교, 의과대학 시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 보냈고, 의사가 되고 나서는 고개를 숙이고 수술할 때가 많다 보니까 자세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목과 어깨 주변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부분 마비 증상도 악화됐던 겁니다. 네, 본인이 정형외과 전문의이기에 예상했던 대로 MRI 촬영 결과 엄지손톱만한 그런 큰 디스크가 돌출됐고요. 이게 척추관을 막으면서 경추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의 경우 통증이 심하고 신경의 증상도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또 수술을 해본 경험이 많은 그런 정형외과 의사였지만 막상 본인이 수술대에 눕는다고 하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수술을 고민하던 어느 날 1990년대 초반부터 달리기를 꾸준하게 즐겼고 그야말로 러너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큰형이 지나가듯 한마디를 합니다. 한번 뛰어보는 게 어때? 아니, 아파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그런 나보고 뛰라는 말인가? 그런데 저자는 이런 고민을 막 깊이 할 겨를도 없었다고 해요. 오른손의 마비 증상과 목 주변의 통증 때문에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는 성한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달리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자는 처음으로 달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매서운 강바람을 뚫고 한강변에 나섰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그렇게 달리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자발적인 내 의지로 달려보니 이전에 내가 해왔던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운동이었다. 지구의 중력이 나를 무겁게 끌어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중력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척추는 세우고 다리와 팔은 힘차게 움직여야 했다.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니 마사지하듯 어깨 주변에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질수록 등줄기 쪽에 나를 괴롭히던 통증이 시원하리만큼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달리기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네, 그렇게 추웠던 한겨울에 난생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저자는요, 그 후에 그냥 매일 저녁 한강변을 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달리는 거리도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달리고 난 후엔 상쾌한 기분과 약간의 피로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게 됐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을 때는 심지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5kg이 빠졌고 체력은 몰라보게 좋아진 거죠.
물론 디스크로 인해 고통받던 목 주변의 통증과 저림 증상이 없어졌고요. 오른손 힘도 돌아오면서 진료를 보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해요. 달리기를 시작하고 난 뒤 나는 젊어진 느낌과 함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이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달리기를 통해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보다 더 중요했던 건 내 자신이 무언가를 이겨내기 위해 싸우고 해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다는 것이다. 출근과 퇴근 시간, 점심시간마다 짬을 내면서 달리기를 즐겼고 그게 이제 새로운 목표와 도전 정신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마라톤 풀코스를 5시간 10분에 뛰었고 그 다음엔 3시간 30분으로 1시간 40분이나 단축한 것이다. 심지어 철인 3종 경기까지 완주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수술 위기였던 목 디스크는 일상생활과 진료, 운동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호전됐다. 그렇게 달리기는 나의 삶을 조금씩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켰다. 네, 물론 저자는 달리기로 인해 또 다른 부상들을 얻기도 했다고 해요. 무릎 바깥쪽 통증, 발바닥 통증, 햄스트링 손상, 발목 인대 손상까지.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본인에게도 이 달리기로 인한 부상은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요. 저자는 더 잘 달리기 위해 정말 각 잡고 제대로 공부까지 합니다. 부상의 원인을 알아내고 부상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치료 방법을 연구한 뒤 실제로 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나름의 노하우까지 생기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냥 바쁘기만 한 것도 벅찬데 심지어 치열합니다. 그렇죠? 입시, 취업, 결혼, 육아, 재테크, 자기개발.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생각들을 딱 멈추고요. 그냥 신발끈 매고 공원이나 운동장, 아파트 단지 달려보십시오. 오로지 숨소리와 발소리만 들으면서 마치 명상하듯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복잡한 내면과 머릿속이 이상하게 단순해집니다. 달리기는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달리면서 희열을 찾고 뛰고 난 뒤엔 성취감에 사로잡힙니다.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이 밀려오고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겨나거든요. 물론 달리기의 가장 큰 매력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일상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느꼈던 좋지 않았던 감정,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려고 할 때 무작정 몸을 일으키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운동 삼아 쉬엄쉬엄 뛰는 사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뛰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아 뛰는 사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뛰는 사람, 고민이 많아서 뛰는 사람, 목표가 생겨서 뛰는 사람, 그냥 뛰는 게 삶이 되어버린 사람.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달리는데요. 저자는 자신이 달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쥐어지고 근심과 고뇌를 털어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달린다. 네, 사실 이 달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데요. 인류는 왜 달렸을까요? 또 언제부터 달렸을까요? 인류는 오래전 숲과 나무에 은신하면서 열매를 먹고 사는 유인원과 같은 영장류였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전 해성 충돌 혹은 기후변화와 같은 이유로 숲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서식지가 사라진 유인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 먼 길을 이동하게 된 거죠. 오랜 시간 네 발로 걸었던 유인원들은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발로 선 인류의 조상은 다른 동물들보다 빠르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아서 사냥까지 가능했던 걸까요? 영국의 동물학자 데스먼드 모리스와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다니엘 리버만은 인류의 몸에서 사라진 털에서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인류가 다른 유인원이나 포유류와 다르게 몸에 털이 없어진 대신 무수한 땀구멍을 가졌기 때문에 이 체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온몸이 털로 덮인 동물들은 폐와 호흡기를 통해서만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거리를 달릴 경우 이 체내 온도가 과열되면서 열사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강아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뛰어도 헉헉거리면서 혀를 내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죠. 반면 털이 없어진 인간은 무수한 땀구멍으로 계속해서 수분을 배출하면서 열을 손쉽게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빠르진 않지만 땀이라는 일종의 이 쿨링 시스템으로 체온을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만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30km가 넘는 장거리를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면을 하나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냥을 시작하는 순간 동물은 정말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속도로는 당연히 못 따라잡죠. 그런데 우리의 먼 선조들은 때를 지어서 쉬지 않고 사냥감을 몰아가면서 뛰는 겁니다. 10km에서 15km 정도의 거리를 추적하다 보면요. 고체온으로 탈진에 쓰러져 죽어가는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게 손쉽게 먹이를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 건요.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사냥하는 종족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는 생존을 위해 사냥을 했고 또 사냥을 위해서 진화했습니다. 달리기는 사냥을 위한 최고의 기술이자 유일한 생존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거고요. 어느덧 인류가 달린 역사는 200만 년을 훌쩍 넘었는데요. 우리가 달리는 건 어쩌면 본능이자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달리기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달리다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전투력 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걸 느낀다고 해요. 2024년 지금 여러분은 뛰고 계신가요? 만약 뛰고 있다면 어떤 의미를 찾아서 뛰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뛰는 분들보다 뛰지 않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이 달리기를 도대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학창시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 운동장, 축구골대, 농구대와 멀어집니다. 운동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체육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없어지죠. 자습이나 보충 시간으로 그 시간이 대체되고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운동이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뇌 활동을 왕성하게 만든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운동량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학생들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렇게 자란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고 어릴 때 배운 그대로 뛰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게 되어버린 거죠. 인류의 평균 수명은 선사시대에는 20세, 중세 유럽시대엔 40세, 지금은 80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평균 수명은 100년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조금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해도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50대에 접어들고 나니 동창이나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새로운 주제의 대화가 생겼다. 과연 몇 살까지 활력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나 남았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홀로 활동이 가능하고 아프지 않으면서 제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20년에서 2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쓸쓸한 결론을 내리곤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언제나 다르다. 남은 20년이 아닌 50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활동을 지속할 경우 우린 건강하게 나이 들어 갈 수 있다. 네, 안 하던 운동을 일주일에 1회 하고요. 그러다 주 2, 3회씩, 그러다 이제 매일 하게 되면요.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옆에서 막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몸에 좋은 것만 찾게 됩니다. 아마 운동해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은퇴를 할 시점에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너무 열심히 일해왔고 이제는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시작하고 움직임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0세를 살아가야 하는 2024년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빨리 이미 95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봐.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다음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네 정신력을 보호하는 건 체력이야. 네, 여러분. 달리기뿐만 아니라 걷기, 수영, 자전거, 헬스, 사실 뭐 어떤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움직이고 난 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요, 움직이기 전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을 걸을 것인가, 1시간을 뛸 것인가. 달리기는 운동을 할 때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지만 운동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열량을 소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얼마 전 운동, 그 중에서도 달리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에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른 새벽에 달리기를 하면서 영상을 보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다는 분부터 마라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까지요.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을 통해서도 이 러닝 붐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달리기의 중요성은 알았으니 이제는 건강한 달리기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정형외과 전문의 남여구 원장의 달리기의 모든 것, 이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살이 빠지는 원리는 정말 단순하다.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고 칼로리 소모가 많으면 살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막 빠지게 되어 있다. 아주 빠르게 최대 심박수의 80-90%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무산소 영역의 운동이 시작된다.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지방 연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산소 상태에서 강제로 당분을 태우고 에너지를 낸다. 정말 중요한 건 운동이 끝난 후부터다. 우리 몸은 소모한 열량을 회복시키고 무산소 운동으로 생긴 그런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또 사용한다. 이걸 애프터 번이라고 한다. 고강도 달리기는 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지만 운동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열량을 소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달리기를 멈춘 뒤에도 살은 계속 빠진다는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진다니. 그렇다. 천천히 오래 달리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고 숨이 차도록 빨리 뛰면 에너지 소모를 극대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달리기의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직접 느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나 역시 그랬다. 걷기도 물론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달리기만큼의 칼로리 소모 효과를 내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한다. 2시간을 걸을 것인가? 1시간을 뛸 것인가? 그래서 나는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달리기를 권하곤 한다. 그러면 한결같이 이런 질문이 돌아온다. 무릎이 괜찮을까요? 뛰면 관절에 안 좋잖아요.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아직도 달리기를 하냐며 나중에 관절염이 와서 고생할 테니 조심하라는 그런 걱정 어린 타박을 하기도 한다. 정말 달리기를 하면 무릎과 관절이 상할까? 실제로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면 무릎 주변이 아픈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릎 주변의 통증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통증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너무 오랫동안 뛰지 않아서
아직 우리 몸이 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내 친구들의 걱정처럼 달리기를 하면 관절염에 걸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취미로 달리는 수준의 달리기는 관절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어딘가를 막 달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앞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당신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렇다. 급격한 방향 전환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남자 운동선수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 빈도를 조사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틀고 꼬이는 압력, 그러니까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잦은 축구 선수에게서 29%, 하중에 무리가 큰 역도 선수에게서 31%까지 관절염이 발생했다고 한다. 달리기는 어땠을까? 장거리 엘리트 달리기 선수는 14%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이렇다. 달릴 때 땅을 박차는 달리기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증가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운동에 비해 관절염은 적게 발생한다. 자연 노화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취미생활 수준의 달리기는 무릎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물론 과체중이나 고령인 분들은 처음부터 뛰는 것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부상만 조심한다면 달리기를 통해 근력이 더 강해지고 무엇보다 심폐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다. 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피를 뿜으면서 피가 몸 전체에 돌게 한다. F1 레이싱 스포츠카의 엔진을 생각해보자. 심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은 기능을 한다. 또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셔도 가뿐하게 많은 양의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폐를 가졌는가? 당신이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해야만 했던 그때 숨이 가빠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계단을 오를 때도 쉽게 지치거나 힘들었던 적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뛰는 동안 우리의 심장은 전신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 빠른 박동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또 폐는 최대한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 흉곽을 크게 하고 용적을 넓힌다. 심장 박동수는 처음에는 빨리 상승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한 번에 짜줄 수 있는 심장 혈액 방출량이 늘어나면서 심장 박동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심장 출력이 좋아지면 많은 양의 피를 몸 전체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혈관은 또 어떨까? 많은 양의 혈액을 한 번에 받고 또 빨리 순환시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혈관 근육도 발달하고 탄력도 증가하게 된다. 날씨가 화창하고 공기가 맑은 날 한껏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달려보자. 심장은 혈액을 돌리기 위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가슴은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 분주해진다. 그렇게 심장도 일을 시키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이 막 빠져나가고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마음의 감기로도 불리는 우울증은 21세기 주요 질병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기도 한다. 정신과 의사 알렉산더 니콜레스쿠는 우울증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울증은 희망이 없는 환경에서 자원을 보존하려는 생존 본능이다. 그렇다. 우울증은 꼼짝하지 않고 위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일종의 겨울잠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감정 상태가 겨울처럼 냉랭해지면 몸의 신경 물질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학습 능력과 집중력, 활기와 의욕이 떨어지고 자려고 하는 욕구, 식욕과 성욕, 자신을 잘 돌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존 욕구들을 걷어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왜 갑자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움직임 없음, 즉 멈춤이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그 반대다. 뇌에 작용하는 방식도 정확히 반대다. 우울증은 뇌의 연결을 단절시키고 세포 재생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쉽게 말하자면 뇌에 일종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달리기는 뇌에 스파크를 일으켜 잠겨있던 자물쇠를 열어버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미국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는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울증과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초기 증상에 시달렸다. 그는 치료를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과연 우울증과 ADHD가 치료됐을까? 그렇다. 우울증 치료는 물론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결과까지 합쳐서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을 냈는데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책에서 레이티 교수는 이렇게 강조한다. 우울증이 뇌세포의 연결선이 부식된 상태를 말한다면 달리기는 그 연결선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약물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텍사스대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센터의 마드카르 트리베디는 항우울제에 거부 반응을 보이던 환자 17명을 12주간 운동을 시켰다. 그렇게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한 결과 17점 만점인 우울증 테스트에서 환자 17명이 평균 10.4점을 얻으며 우울 증세가 급격하게 호전되었다. 그렇다. 이 실험은 운동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만큼이나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깊이가 깊은 우울증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당신이 당장 달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달려야 할까?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높이면 두 발이 자연스럽게 땅에서 떨어지게 된다. 걷기에 벅찰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 바로 달리기다. 흔히 2번 들이마시고 2번 내쉬는 호흡이 장거리 달리기의 기본 호흡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왜냐고? 산소 소모량과 심장이나 폐 용량이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달릴 때 우선 이렇게 해보자. 코와 입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길게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고 빠른 속도로 내쉬는 것이 좋다. 들숨과 날숨이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잊지 말자.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고 많이 내쉴 수 있는 호흡이 달리기엔 정말 중요하다. 시선은 어때야 할까?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은 시선 처리가 정말 중요하다. 너무 멀리 보면 눈이 피로해질 수 있고 또 가까이 봐도 목 부위나 척추 기립근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턱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며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전방 10에서 20m 앞을 주시하는 게 좋다. 척추를 전체적으로 곧게 펴고 앞으로 살짝 5도 정도 기울여도 괜찮다. 다만 등이나 어깨를 구부리거나 상체에 너무 힘을 줘서 근육이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뛰어오르는데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높이 뛰는데 체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면에서 가까워야 한다.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신발이 살짝 끌릴 정도로 지면과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하느냐고? 무릎을 너무 많이 들어 올리지 말고 탄력적으로 튀어오르는 동작을 조심하면 된다. 착지할 때도 무릎은 쫙 펴서 충격을 직접 받는 것보다 약간 구부려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달리기 자세에 있어서 최적은 있어도 정답은 없다. 개인마다 키, 다리 길이, 관절의 유연성, 운동 범위, 근육 강도, 밸런스, 그리고 유전적 성향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최적화된 호흡과 자세, 자신만의 동력 근육을 찾아서 가장 자유롭고 부드러운 자신만의 러닝 스타일을 갖는 것이 모든 러너에게 부여된 숙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디에서 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달리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도심 한복판이건 동네 운동장이건 내가 처음 달렸던 한강변이건 정말 상관없다. 달리기가 익숙해지고 또 좋아질 때까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어디든 이곳저곳을 달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최적화된 환경은 좌우가 평평하고 경사가 거의 없는 일직선의 우레탄 포장 노면이다. 육상 경기가 열리는 트랙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장소를 고르기보다는 달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 먼저다. 사실 컨디션도 좋고 날씨마저 청명한 그런 가을 날씨라면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도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하지만 어디 매일 그런가?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다. 신체 바이오리듬과 주변 환경은 매일매일 달라진다. 배가 너무 불러서, 몸이 아픈 것 같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곧 비가 올 것 같아서, 너무 날씨가 추워서, 운동을 좋아하는 나 역시 일정한 루틴과 습관이 없었다면 이런 환경과 신체의 변화에 쉽게 흔들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뛰어야 할까?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달리기를 통해 심폐지구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증도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5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중증도와 고강도 운동을 혼합할 경우엔 3일에서 5일이 좋다고 권장한다. 이때 중증도 달리기는 최대 심박수 40에서 60%의 범위이고 고강도 달리기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90%의 범위를 말한다. 이 말은 주 5일 달리기를 한다면 한 번에 30분 이상은 달리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물론 지구력은 항상 달리는 거리에 비례해서 생기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에 개의치 말고 천천히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달리는 거리를 조금씩 늘리다 보면 달리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원하는 거리를 한 번에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력을 다해 속도를 높여보는 것도 좋다. 흔히 말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최대 심박수의 80% 이상으로 달리기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혼자 하기 어려운 훈련이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연습을 하거나 크루나 동아리에 가입해서 같이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 정확히 딱 그때 달리기 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운동 능력과 특성이 정말 천차만별이다. 달리는 속도도 올리고 거리도 한 번에 늘리는 것은 정말 욕심이다. 엘리트 선수들도 동시에 두 가지 훈련을 하루에 시도하지 않는다. 거리면 거리, 속도면 속도, 선택한 후에 달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하루 10분만 뛰어도 체력이 바닥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km씩 매일 뛰어도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달리기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나은 그런 러닝이 되도록 조금씩 그렇게 늘려가는 재미를 느낄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달리기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각자의 달리기 세계에 빠져 살게 된다. 달리는 속도에 심취해서 10km 기록, 마라톤 풀코스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달리는 러너가 있고 마라톤 완주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100회 완주를 위해서 달리는 러너도 있다. 또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 100km, 200km 이상의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러너, 땀 흘리는 게 좋아서 그냥 달리는 러너까지 너무도 다양한 목표와 이유로 중력을 이겨내며 오늘도 달린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달리는가? 이 질문은 왜 사는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맥락의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달리기는 목 디스크를 이겨내기 위해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시작되었다. 하다 보니 마라톤이라는 한계를 극복했고 완주의 성취감은 기록을 위한 도전으로 이어졌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거리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도 싶었지만 불행히도 나에겐 그런 달리기 유전자는 없었다. 4년을 열심히 꼬박 달려서 겨우 4시간의 벽을 깬 정말 평범한 러너였다. 욕심은 컸지만 속도는 느렸고 부상은 잦았다. 어느 순간 달리기가 싫어졌고 슬럼프도 찾아왔었다. 하지만 달리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걸 이미 뼛속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와의 이별은 불가능했다. 나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달리기를 더 오래 했고 나보다 더 달리기에 대해 전문가인 사람은 너무도 많다. 우리의 인생이 늘 미완성이듯이 나의 달리기 역시 완벽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았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을 쓰는 것을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그 자체로 유익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달리며 나의 목표를 조금씩 높여가며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든다. 어제의 내가 가진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어제의 나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 한 발 한 발 나의 보폭에 집중하면 기록도 순위도 겉모습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두 별것이 아니게 된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 다리로 결승점을 향해 확실하게 완주하는 것뿐이다.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다. 나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달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했듯 나는 정말 달리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 당신은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망설이고 있는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놓고 싶다고 말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듣고 계신가요? 헬스장? 혹은 집에서? 아니면 아침 출근길에? 그것도 아니라면 산책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게 어디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 분명히 다를 거니까요. 제가 오늘 영상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요즘 계절은 더없이 화려해지는데 나만 초라한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철 우울증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절이 바뀌면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재테크, 승진, 실적, 시험, 다이어트 같은 큰 허들을 앞에 두고 있고 거기에 적응도 안 되는데 애써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은지요? 그렇게 맨 처음 여러분을 고취시켰던 의욕과 집중력은 사라지고 소화불량에 체중은 늘고 수면 장애까지 겪고 있으시다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빌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뭘 잃어가며 살고 있는지도 그걸 자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아니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산다는 건 그냥 살아가는 거였죠. 그러다가 50세가 될 무렵 그는 자신이 30대일 때와 비교해 무려 10kg가량 더 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주변에 속속 당뇨니 고혈압이니 더 나아가 암으로도 고통받는다는 또래들의 이야기를 건너 들으며 눈에 밟히는 아이들을 위해 식이요법과 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달리기만 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머지않아 체중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예상치 않은 부수적인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고 불평이 줄어들었으며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어딘가 다르게 미묘하게 달라진 거죠. 심지어 아이들과 아내도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사춘기가 지난 후 부쩍 대면대면한 아이들이었는데 이런 반응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죠. 네, 그렇게 그가 쌓은 새로운 습관이 이제 이 사람의 태도를 가속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번도 정확하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평생 단 한 번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의 습관을 들인 이후로 삶의 태도가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성적으로 바뀐 점은 의심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것이었죠. 빌은 자신도 나라는 사람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제 달리기를 못하는 날이면 아주 조금이라도 빠르게 걸으려는 노력이라도 합니다.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결과 자기 스스로 점점 더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되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에 수록된 9가지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이 중 6가지 이상의 증세를 보여야만 우울증 진단을 내린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이 항목 중 6가지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컨대
여러분이 그냥 별 이유 없이 부쩍 일에 집중하기 힘들거나 잠들기가 힘들고, 더 나아가 내가 사실 뭔가 특별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아무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치면 9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증세밖에 없으니까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우울증을 정복하기 곤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겪을 정도로 증세가 너무 광범위하고 경중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불만스럽거나 신경이 날카로운 날, 비관적인 생각이 들거나 울적한 날,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날을 단 하루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다음날, 그 다음날이 그냥 계속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의학적으로 규정하는 우울증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는 이 회색지대의 영역,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삶, 기운이 에너지잖아요. 한마디로 에너지 없는 삶, 이걸 없애는데 목표를 둘 겁니다. 이 회색지대 안에서 여러분을 좀먹고 있는 에너지와 감정, 이걸 극복하기 위해 진짜 중요한 건요, 앞으로 5분, 더 나아가 그 다음 5시간 동안은 내 기분이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예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걸 조금씩만 늘려보세요.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분이 좋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걷거나 달리면서 30초만 더, 1분만 더 여러분 에너지를 채워주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우울하다는 건 소위 연결선이 녹슨 상태라고 해요.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선이 부식돼서 녹슬어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은 바로 이 연결선을 새 걸로 다시 설치하는 행위인 거고요. 요즘 부쩍 제가 걷고 뛰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잖아요. 생각해보면 1년 중에 밖에서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걷고 뛸 수 있는 시기가 4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봄에 4, 5월, 가을에 9월, 10월. 물론 그 앞뒤로 약간의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걷고 뛸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소위 골디락스 같은 날씨를 누리며 운동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4개월,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히 따지고 들면요, 이 정도도 되질 않아요. 4, 5월, 9, 10월에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한 날은 또 빼야 되거든요. 1년 중에 채 30%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돌본다는 개념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못 본 척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1990년대에 우울증 환자의 뇌를 MRI로 촬영했었는데요, 뭔가 밝게 빛나는 반점들이 보이는 거죠. 대뇌피질의 회색질에서 유런을 서로 연결해주는 부위에서 강한 밝기에 빛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뇌피질에 있는 회색질은 오그라들어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색질이라는 건요,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고 주름진 회색 막이에요.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집중력, 감정, 기억, 의식과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다 지휘하고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뇌의 기능을 실제 물리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란 게요. 다른 연구를 볼까요? 우울증 환자의 뇌를 또 들여다봤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돼서 뉴런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뇌의 각 부분 간에 한마디로 통신 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우울증 환자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 결국 이 뇌는 끊임없이 고속도로 같은 회로를 개통해야 되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뇌가 이 기능을 멈춘다는 말은요, 세포 차원에서 학습 기능을 멈춘다는 거고요. 뇌가 자기 혐오라는 부정적인 무한순환의 고리에 갇히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지는 거고요. 즉, 이 우울증을 뇌 연결의 문제로 다시 정의를 내리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경중이 다른 증세를 겪으면서 고통받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희망도 없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능력, 집중력, 활기, 삶의 의욕 이런 게 전부 다 떨어지죠. 왜? 연결선, 즉 고속도로가 통제돼서 다 막혀버렸으니까요. 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 않고 있으려는 행동은요. 인간에게는 사실 일종의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잘 들어주세요. 신경세포 성장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뭘 하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나오면서 이제 뉴런을 파괴시키러 갑니다. 이 파괴하러 가는 길목에서 이 신경세포 성장인자가 뉴런이 파괴되지 않게 뉴런을 보호합니다. 이 사실이 발견된 게 1990년대 초예요. 네, 이 신경세포 성장인자는 뉴런 간의 연결 그리고 뉴런의 성장을 촉진하는 제가 그동안 정말 지겹게도 많이 말씀드렸었던 신경 가소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질인 거죠. 미국에서는 17분에 1명씩 삶의 의지를 버리고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39분에 1명씩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들의 뇌를 검시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신경세포 성장인자 수치가 정말 현격하게 낮게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놈의 코르티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걸 일단 다 떠나서 과학적인 솔루션을 말씀드려볼까요? 항우울제와 운동, 이 두 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확 줄여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항우울제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왠지 그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심지어 반감까지 생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정답은 뭔가요? 운동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와 닿으실 텐데요. 자, 여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탈출하는 걸 포기해버린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쥐의 뇌에 신경세포 성장인자를 주입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 쥐가 다른 쥐들보다 자신을 억압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열심히 시도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은 한 발 더 들어갔어요. A 쥐에겐 운동을 시켰고요. B 쥐에겐 항우울제를 투여했습니다. 각기 다른 솔루션을 준 거죠. 그랬더니 운동이 최소한 항우울제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신경세포 성장인자의 수를 늘려준 겁니다. 사람에게는 운동이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혈액 내 신경세포 성장인자의 수치를 높여준다는 사실도 증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학계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운동이나 정신요법 같은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전기충격요법은 어떨까? 여기까지 생각이 뻗친 거죠.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전기충격요법이 신경세포 성장인자 수치를 무려 250% 높여줬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전기충격을 받으라는 거냐? 아니죠. 이 치료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운동이든 전기충격요법이든 우울한 감정을 일종의 정신적인 자물쇠라고 본다면요. 이 방법들은 전부 일종의 충격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즉,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스파크를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파괴를 일삼고 있다면요. 뇌의 어떤 부분이 계속 헛발질하면서 공회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위들과 연결되는 그 선은 끊어지거나 작동을 안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위 신선한 충격을 줘서 뇌와 신체를 깨우고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죠. 유산소 운동이 바로 이런 스파크를 일으키는 혁명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이 유산소 운동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뇌에 주는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창문들 다 활짝 열고 가구들 한쪽으로 싹 치워놓고 대청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네, 이런 움직임은 뇌의 모든 부분, 모든 기능을 점화시켜버립니다. 뉴런을 움직이게 하는 것부터 시냅스 간의 정보를 전달해줄 통로, 즉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일까지 전부 다요. 나는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는 나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내 삶도 아직은 고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잖아. 네,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바로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2003년 독일의 신경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이걸 증명했어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으나 증세는 그리 심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30분 동안 자전거 페달 밟기 운동을 시킨 거죠. 그냥 너무 심하지 않은 낮은 강도의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낮은 강도로 한 30분간의 운동만으로도 실험 대상자 전원의 전전두엽피질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럼 본질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 운동, 이게 뭐길래 이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운동이 유독 이렇게 독보적인 효과를 내는 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죠.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뇌 줄기가 자극을 받아서 의욕과 흥미가 샘솟는 겁니다. 에너지가 온몸에 막 넘쳐 흐르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녹슬어서 폐쇄되었던 뇌 속 고속도로를 다시 연결시키고 새롭게 개통시키는 거니까 잊고 있었던 좋은 기억을 되살릴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도로는 점점 이용하지 않게 되다가 마침내 폐쇄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결정적이고 중요한데요.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내가 직접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상 가장 쉽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좀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들, 사실 이게 뭐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화학물질 때문에 어떤 작용이 발생하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운동을 해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졌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었다면 인간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맞이할 5분 뒤, 5시간 뒤, 내일이 기대되는 삶. 자, 여기까지 어떻게든 긍정적인 그 느낌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요, 다른 거 뭘 할 때 이 느낌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거라도 어떤 결과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나 잘하네. 나는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고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잘 해나가다가 진짜 뜬금없이 또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이 딱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정말 최소한의 강도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방향을 틀어야 하니까요. 운동으로 신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도 내 정신에게는 삶을 포용하라고 격려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의 사연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는 정말 몸을 일으켜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운동은커녕 몸 자체를 움직인다는 생각조차 힘겨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요, 주변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그냥 같이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돌아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런 요청 받으면요, 사람들은 정말 기꺼이 다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반드시 운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우리 인생, 삶을 생각해도 사실 정확히 똑같거든요. 그 모든 인생의 면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당장 움직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만 멈추지만 않는 거죠. 꾸준한 관성으로. 타성에 젖은 인생이라는 감옥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연구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무려 19,288명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의 대규모 실험, 8,023명의 사람들을 2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기적으로 몸을 움직인 사람과 몸을 그대로 방치한 사람들이 9년 뒤 우울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주일에 최소 2-3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대비해서 우울감, 신경증에 얼마나 강해졌는지, 운동량이 꾸준히 늘수록 우울한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성취 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연구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결론이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그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하는 쪽이 되면 인생은 서서히 바뀐다. 네, 여러분,
이건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 저장하는 도파민 양을 늘리고 뇌의 보상센터에서는 이 도파민 수용체를 생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작든 크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감흥도 없었을 A라는 성취에 더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성취했다는 감정이 더 쉽게 쌓이니까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고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저처럼 살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모든 일과들을 소화하면서 에너지 다 써버리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들 하루 종일 잔뜩 느끼다가 이제 남들보다 늦은 시간에 잠들기 전 겨우겨우 도파민 좀 터뜨려 보자고 자극적인 유튜브 컨텐츠 보다가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자니까 그 다음날 더 피곤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끝없이 악순환되는 그런 일상 말이죠. 그 악순환 안에 있으면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절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바꾸는 게 정말 허무할 만큼 생각보다 엄청나게 쉽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활동적이고 의욕이 없었고 삶에 아무런 의지가 없었으며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자신의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던 실험 참가자들도요, 일단 하기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매일 저게 운동이 되냐 싶을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였더니 어느새 얼굴에 미소가 있고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단정했었던 원래 그 모습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변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정말 모든 사람들이요, 과거와 다른 감정을 느꼈고 스스로 그 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요. 네, 오늘 제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분이라도 나를 갉아먹던 부정적인 감정 재생 끊고 30분, 10분 아니면 1분 운동으로 방향을 1도라도 미세하게 딱 틀어서 좋은 감정을 한번 터뜨리고 그걸 여러분 다른 일과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걸 듣고 난 뒤 정확히 여러분의 5시간 뒤가 기대되는 하루를 보내신다면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의 동면을 기꺼이 깨고 나오시길 바라며, 이 정도의 운동량이면 몸의 지방을 태워서 없앨 수 있으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생성된다. 걷기만으로도 필요한 운동량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니 강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둬야 한다. 도대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난리냐 편인데요. 요즘 걷기, 러닝, 산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걷기나 러닝할 때 들을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맞춤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교수 존 레이티, 과학 전문 기자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로 걷기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다고 다들 난리인 건지, 이거 한다고 인생 바뀔 수 있는지 저자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알아보시죠. 어머니는 걸음이 무척 빨랐다. 동네를 하도 바쁘게 휘젓고 다녀서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도대체 어머니가 어딜 그리 바삐 돌아다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어머니가 걷는 거리는 2, 3일에 약 2.4km, 먹을거리가 떨어질 때면 1.5km가 떨어진 식료품 가게를 어머니는 늘 걸어 다니셨다. 이 거리를 언제나 그렇게나 빠른 걸음으로 오가면 상당한 운동이 되었을 터.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니는 몸매를 가꾸려고 그렇게 걸어 다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걷는 행위 자체를 즐겼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의과대학 교수로서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어머니의 이런 사소한 습관이 그녀의 날카로운 두뇌 감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한 사실만 나열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다. 그녀는 80세를 훨씬 넘어서까지도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살았다. 물론 성격도 한몫했다. 항상 뭔가를 능동적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이런 성격 또한 걷기 덕분에 유지된 것임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반면 걷기와는 전혀 연이 없어 보이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59세였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른 죽음을 운동 하나로 설명할 순 없겠으나 아버지 인생에서 운동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사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운동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준다. 이런 방어책을 두지 못한 아버지는 이런저런 일들에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으셨다. 아무튼 어머니는 심지어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을 때도 6개월 뒤에 회복하고 보조기구를 의지해 걸음을 떼셨다. 자, 이 부분에서 충격받지 않길 바란다. 고관절이 부러진 노인의 20%는 1년 내에 사망한다. 고관절이 몸무게를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뼈인 관계로 활동성에 커다란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 몸이 느려지면 정신도 함께 둔화되고 치매 확률도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자기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몸이 망가지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노화에 따라 심신이 붕괴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무엇으로? 걷기로. 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40세가 넘어가면서 뇌 용량이 10년에 약 5%씩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70세가 넘으면 여러 요인으로 뇌 기능 손상이 조금 더 촉진될 수 있고요. 특히 40세부터는요. 스트레스가 뇌의 진짜 큰 적으로 급부상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뉴런이 점점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세포 자살이라고 부르는 세포 죽음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시냅스가 부식되면서 결국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변화에 맞춰 계속 적응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건데요. 이건 평소에 그냥 우리 뇌가 항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뉴런이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성장하는 것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전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뇌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부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뇌의 새로운 연결과 뉴런의 성장을 촉진할 자극이 필요한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걷기예요.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평생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걷기나 뛰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는요. 나이가 들어도 온전히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연구진은 운동이 뇌의 부위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실제 변화시키는지까지 확인해 봤어요. 우선 60대와 70대 중에서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59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 집단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1시간 정도 운동을 시켰고요. 비교 집단은 아무런 운동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집단은 처음에는 천천히 걷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빠르게 걷게 했고요. 6개월 뒤 측정 결과 운동 집단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16%가 늘었습니다.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은요. 산소를 처리하는 폐의 최대 능력, 즉 폐활량이에요. 사실 폐활량보다도 놀라운 건 따로 있었는데요. MRI로 뇌를 찍어본 결과 운동 집단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진 거죠. 연구진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이 전두엽은요. 나 자신 그 자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인간의 최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죠. 측두엽은요. 예전에 저희 대저택 연구소에서도 다뤘었는데요. 그야말로 전두엽과 합작해서 사람을 소위 똑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뇌의 부위입니다. 측두엽이 발달할수록 심지어 책을 읽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어려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말도 잘하는 약간 사기 캐릭터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빠르게 걷기가 이런 전두엽과 측두엽을 동시에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엄청난 발견이었던 겁니다. 저자는 말해요. 운동이 뇌 안의 해마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증진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 밖의 일이었다. 모든 과학자들이 손을 모으고 말하길 정말 현재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엄청난 일이다라며
운동이 뇌의 중요한 부위를 바꾼다는 것에 가슴 뛰는 소감을 보냈다. 실제로 6개월간 운동한 뇌는 마치 최소 2, 3년은 더 젊은 사람의 뇌처럼 보였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뇌가 2, 3년 더 젊어지는 게 뭐 체감도 안 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미가 까다로워진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요. 가능성, 목표, 회복력, 용기, 활기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서요. 무감동과 무관심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감동과 관심이 사라진 뇌의 공백을 곧바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가 노화에 잡혀 먹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걸음으로써요, 스트레스 임계점을 높이고 다시 좋은 기분을 만들고 의욕을 불어넣어 뭔가 더 하고 싶은 아주 작은 거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지는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만성 스트레스 상태면요, 코르티솔이 과잉 생산되는데요. 운동은 이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면서 적절히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방지해 준다는 거고요.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물질들은 소위 우리 몸의 폐기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적당량은 필요할 수 있어도 이게 너무 쌓이면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물질로 변한다고 해요. 그렇게 손상된 단백질 혹은 조각난 DNA 부스러기 같은 위험한 물질들이요, 세포 내에 잠복해 있다가 세포를 죽이거든요. 이 과정이 바로 노화인 겁니다. 만약 운동을 하면요, 이 노화는 늦춰지고 스트레스의 임계점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오그라든 해마의 상태가 좋아지고요. 즐거운 기분이 다소 길게 유지되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생활 태도가 개선이 되죠. 실제로도요, 땀을 내며 걷기 운동을 한 다음 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자연스럽게 짜증이 덜 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욕이 강해지겠죠. 사실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고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잘 살고 싶은 열의를 갖는 것 그뿐이죠. 살면서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도전을 할 만한 일이 별로 생기지를 않는다는 점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저자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거 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도전할 게 일상에 충분히 많습니다. 뭔가 멋있고 한 방에 돈 좀 확 벌고 이런 것만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죠. 일단 정 없는 것 같다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운동을 도전해 보십시오. 돈도 안 들고 바로 오늘,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분만 하기. 이렇게 시작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운동 외에 도전,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생기는 기회, 이런 식으로 인생이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 걷기, 달리기는 뼈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30세에 뼈의 밀도가 가장 높은데요. 이후로는 1년에 1%씩 골밀도가 줄어들다가요, 중년 이후에는 매년 2%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60세까지 거의 30% 이상의 뼈가 몸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달리기나 점프가 포함된 운동을 해두면요, 뼈 강화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꾸준히 일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맞죠? 지금이 가장 어리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거죠. 특히 저자는 6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거의 매일 빠르게 걷기와 같은 운동하기를 권장해요. 은퇴를 하셨다면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일주일에 4번, 30분에서 60분 동안 운동하는 걸 권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즐거움을 좀 찾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65%를 유지할 정도만 걸으면 된다고 해요. 최대 심박수는 개인의 심장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심장 박동수거든요. 예를 들어 내 최대 심박수가 180회라고 하면요, 운동할 때는
108에서 117회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강도에서 걷거나 뛰면 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정도의 운동량이면 몸의 지방을 태워서 없앨 수 있으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생성된다. 걷기만으로도 필요한 운동량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니 강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강도를 높여서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75%를 유지할 수 있는 빠르게 걷기 혹은 달리기를 20분에서 30분 해주라고 저자는 강조하죠. 이런 기본적인 유산소 활동에 익숙해진 다음에요,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과 같은 것들을 서서히 몸에 익혀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 정신에게 이렇게 계속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건요, 사실 멋있고 크고 위대하고 장대하고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뉴런은 연결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정신적인 자극, 예를 들어 독서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요, 비로소 갖추어진 뉴런들이 서로 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60세에서 86세 여성 128명에게 걷기와 읽기를 함께하게 한 결과,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여성 중 절반이 더 이상 지팡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요, 44%는요 스스로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다고 느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줄어든 대신 따로 실시한 학력평가 성적이 높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들은 이제 자신이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이 실험 참가자들의 나이는 60세에서 86세입니다. 만약 이걸 듣는 여러분이 이보다 젊다면요, 걷기 혹은 읽기 혹은 이 둘을 같이 하는 것, 그러면 효과는 정말 배가 되겠죠. 아주 작은 것, 짧은 거리를 걸어보는 것부터만 시작해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걸어보십시오.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뇌가 손실되는 것을 스스로 얼마나 잘 보완해내는지, 이것을 반영한 결과가 바로 인간의 지혜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